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세이집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베이비 부모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회학자 김찬호 님의 에세이집입니다. 김찬호 님은 사회학자이고 문화인류학자이고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 교수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를 현장 연구하여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에서 문화사회학과 교육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 바깥에서 평생학습, 자녀 양육, 교사의 정체성, 다문화 사회, 노년의 삶, 마을 공동체 등 여러 주제로 강의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은 작은 제목 4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바닥이 드러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큰 사고가 터진 적이 있다. 우리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교실 청소를 했는데 톱밥이 잔뜩 섞인 쓰레기를 운동장의 구석 아래 언덕배기에 버리도록 되어 있었다. 어른용 손수레에 쓰레기를 실어다가 쏟아붓는 일은 놀이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날 기현이라는 아이가 혼자서 그 일을 하다가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다. 언덕 아래에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의 사택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 딸이 마당에서 놀다가 느닷없이 굴러 내려온 손수레에 머리를 다치고 말았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몇 시간 후 숨을 거두었다. 학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작은 학교였기에 파장이 더욱 컸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너무 오래전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딱 한마디는 생각난다. 아이들이 청소하며 장난친 것을 질책하다가 기현이를 가리키면서 박기현, 너는 살인마야! 라고 소리쳤다. 그때 기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던 장면은 지금까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순전히 실수로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살인마로 낙인 찍히다니 많이 무서웠다. 그것은 학급 전체에게 가해진 폭언이자 저주이기도 했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사고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기현이가 지금도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의 상처에 나도 다 있기 때문이리라. 당시 지금의 내 나이쯤이었을 교장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 아마도 죄의식과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쓰레기를 위험한 비탈에 버리도록 한 것은 1차적으로 교장의 책임이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해준 적도 없었으니 관리 소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학생들 탓으로 돌렸다. 그렇지 않아도 죄책감으로 떨고 있는 아이에게 살인마라고 삿대질했다. 그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비겁하고 잔혹한 어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된다. 사건을 둘러싼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진다. 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다. 의외로 평온한 표정이셨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분하게 되짚으신 다음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하셨다.
하지만 그 가슴속에 어떤 감정이 출렁이고 있었을지 지금에서야 짐작이 된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또 한 가지 사실에 새삼 놀란다. 그 선생님이 6학년 때에도 우리 반을 맡으셨다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 기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아이를 볼 때마다 딸이 떠올랐을 텐데도 그 응어리를 품어주고 싶었으리라. 피해자보다는 책임자의 정체성이 앞섰던 것이다. 졸업 사진에 찍힌 기현이의 밝은 낯빛은 당신께서 아이를 따스하게 보듬어 주셨음을 짐작해 한다. 우리 학우들도 이후에 그 사건의 그늘에 짓눌리지 않았다. 파국은 인간의 바닥을 드러나게 한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 앞에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전혀 다르게 대처하셨다. 그 상반된 모습은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재현된다. 보신에 급급해하며 힘없는 이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마음,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넘어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두 힘은 세상 곳곳에서 줄다리게 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종종 맞서는 듯하다. 대개 어느 편으로 기우는가?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는가? 고인이 되셨을 선생님이 말을 걸어오신다. 50여 년 전의 기억은 준엄한 질문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고통을 감싸 안는 너그러움. 정장 차림의 말쑥한 두 노인이 지하철 안에서 싸움이 붙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릴 태세다. 일단 말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한 노인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노인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고 한마디 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자 앉아있던 노인은 임산부가 오면 비켜줄 텐데 웬 참견이냐며 맞받았고 이에 서 있던 노인은 원칙을 내세우며 질책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먹 다짐으로 번진 것이다. 나는 곧바로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사태를 진정시켰다. 지하철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끔 시비가 붙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이동 공간으로서 인구 밀도와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자 가운데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 짜증나는 일상에 쫓기며 움직이다 보면 사소한 부딪힘이 큰 싸움으로 비화되기 쉽다. 제어되지 않은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말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예전에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포옹으로 진정시킨 청년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술에 취해 발음도 어눌해진 남성은 누군가를 향해 울분에 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경찰 2명이 제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른다. 그때 뒤쪽 의자에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불쑥 다가가 남성을 온몸으로 껴안고 구석으로 밀고 간다. 그러자 거칠었던 몸짓과 언성이 수그러들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마치 설움에 북받치다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또 다른 일이 떠올랐다. 어느 날 차에 오르니 약간 술에 취한 남자가 서서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떤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해대고 있었다. 처음에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는 무척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여성은 애써 무시하려다가 상대방이 너무 심한 말로 공격하자 몇 마디 대꾸를 했다.
그러자 남자는 더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았다.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다른 쪽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간단하게 묻고 나서 지금 어디에 다녀오시냐는 질문으로 주의를 전환시켰다. 그러자 그의 하소연이 시작되었다. 막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고달픈 나날에 대해 푸념을 쏟아냈다. 그날도 일터에서 윗사람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고 화가 난 채로 귀가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렇게 10분 이상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그에게서 조금 전 격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하차하면서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익명의 도시 공간에서 행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주변 사람들은 방관자로 머물기 일쑤다. 어설프게 끼어들면 자기도 말려들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개입이 필요한데 내 관찰과 경험에 비춰볼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되기 전에 개입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한다. 사실 당사자들도 누군가가 나서서 말려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험한 말로 상대방을 위협하지만 먼저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먼저 물러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갈등은 거의 다 별것 아닌 일에서 촉발된다. 분노의 저변에는 각자 오랜 세월 축적해온 온갖 부정적 감정이 깔려있다. 설거품, 외로움, 자괴감, 수치심, 모멸감, 불안, 그 응어리가 느닷없는 공격성으로 표출될 때 유튜브에 등장한 용기 있는 청년처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상대방을 측은지심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고통을 품어주는 이웃의 눈길 덕분에 분노한 자신과 화해하는 틈이 열릴 수 있다. 타인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용기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안온해질 수 있다. 파멸에 이르기 전에 나는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주인공 혜준이 설애에게 건넨 말이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형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데 대한 탄식인 동시에 사랑의 고백이었다. 붕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설애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전을 검색한다. 무너지고 깨어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그 장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도 완전히 붕괴된 적이 있었는가?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상황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는 것, 전쟁이 일어나 피난길에 오르는 것,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사별하는 것,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는 것, 사업이 망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된 것,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것 등 수많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신체적 손상이나 경제적 파탄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애인의 결별 선언이나 친구의 배신 같은 일을 겪을 때 우리 삶은 크게 요동친다. 앞서 나열한 위기들은 외적인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고 대부분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순전히 자기가 처신을 잘못해서 초래되는 위기도 많다. 뉴스에 종종 올라오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자. 마약 복용 혐의로 인기의 정점에서
곤두박질 치는 연예인, 망언과 막말로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정치인, 뒷돈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파면당하는 공무원, 성추행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성직자, 표절로 명예를 실추당하는 지식인, 모두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스캔들이다. 그 뿌리에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과신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만사를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앞에서 언급했던 휴브리스와 일맥상통한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이 그런 함정에 빠져들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망상과 오만은 일종의 문화유전자처럼 전승되면서 나름의 계보를 이루는 듯하다.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한다. 나폴레옹은 카이사르를 부러워했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부러워했으며 알렉산드로스는 틀림없이 실제하지 않는 인물인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역할 모델로 추앙했을 알렉산드로스, 그는 누구인가? 출중한 외모, 탁월한 신체적 기량, 남다른 통찰과 기지 등을 발휘하면서 30세의 나이에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정복 군주였다. 하지만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요절하고 말았다.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그에 대해 정력이란 천재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통제의 능력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온통 정력이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무절제함은 권력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 일쑤다. 제주도 해녀들의 생활을 기록한 고희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물숨이 떠오른다. 물숨이란 사람의 숨이 아닌 물의 숨이라는 뜻으로 바닷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가 자기 호흡의 한계를 지나버려 물속에서 쉬는 숨을 가리킨다. 물숨을 잘못 먹으면 생명을 잃기도 한다. 베테랑 해녀들 가운데서도 한 해에 몇 명씩 그렇게 삶을 마감한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5에서 10m 깊이 바다에서 물질을 할 때는 올라오는 시간까지 감안해 호흡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막 올라오려는 순간 전복 같은 좋은 물건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생각 같아서는 그 위치를 기억해두고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채취하면 될 듯 싶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따지 못하면 그냥 놓치고 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하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호흡이 모자라서 생명이 끊어지는 비극이 발생한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난 고수라 해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변을 당하는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의 영어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결정적인 타이밍에 멈추지 못하고 살짝 오버하는 것이 화근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진실은 우리 삶과 사회에서 거듭 확인된다. 그러니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럼으로써 과욕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의 작가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는 이렇게 말했다. 강물을 가장 쉽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다. 아무리 넓고 큰 강이라 해도 수원지 근처에서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다. 생활 습관이든 조직의 관행이든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미미한 오류나 흐트러짐에 불과하다. 그 시작 지점에서 바로잡지 않아 심각한 사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금욕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욕심에 맞서 겨루기보다 더욱 소중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고속 압축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과주의 굴레에 갇혀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도 돌봄을 위한 시간적, 정신적 잉여를 남겨두지 않고 돈벌이에 전력 투구한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소한 일상을 가꾸며 자기를 돌보는 것이 행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내밀한 세계가 빈궁할수록 외적인 성취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탈이 나기 쉽다. 현대인이 앓는 병은 대부분 지나친 데 원인이 있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지나치게 일하거나 공부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일상 속의 담담한 여백, 넉넉한 마음의 품이 있어야 한다. 꽉 채워지지 않은 그릇에서 생명의 힘이 자라난다. 그러니 약간의 부족함과 허기를 즐기자. 결핍을 꾸준하게 훈련하자. 적게 소유하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다. 귀를 밝고 부드럽게. 어느덧 60대에 접어들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를 열었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젊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사라진 풍습이 되었다. 그렇긴 해도 앞자리가 6으로 바뀌는 소감은 각별하다.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짧다는 사실. 그리고 머지않아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가? 타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부끄럽지 않은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생의 과업을 설파하면서 60세를 귀가 순해지는 이순의 시기라고 했다. 왜 귀에 주목했을까? 귀는 대다수 동물에게 육체적 생존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핵심적인 감각기관이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른 개체들과 소통하는 데 청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면적당 신경다발의 수가 귀에 가장 많은데 언어가 고도로 진화하면서 청각의 기능은 더욱 기묘해졌다. 인간의 말은 매우 복잡한 신호체계다. 억양, 어조, 강세, 빠르기, 한숨 등의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청각이 손상되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청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의 깨우침은 마음이 강팍해진 이들을 향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경직되는 듯하다. 말소리는 잘 들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속뜻을 놓친다.
애고를 띄워주는 감언에는 팔랑귀가 되고 이견이나 쓴소리에는 마이 동풍이다. 상대방을 헤아리는 촉수가 무뎌지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메말라 간다. 특히 후배 세대와 접점이 줄어들면서 노후의 고립과 외로움이 깊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이순의 뜻을 되새기게 된다. 귀가 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경지라고 일반적으로 풀이된다. 누노의 영문 번역본을 보면 I heard them with docile ear 라고 되어 있다. 주희의 주석을 보면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 어기거나 거스르는 것이 없다. 때문에 아는 것이 지극해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음이 순화되어 진실을 더 잘 포착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도올 선생에 따르면 아무리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고 세파히 거슬리는 일들이 귓전을 때려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동양 철학자 신정근 교수도 오랜 경험으로 인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심정이 상하지 않고 편하게 듣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정치학자로서 유교 사상을 연구해온 배병삼 교수는 상대적 진리, 부분적 가치들을 두루 긍정하는 고요하고 그윽한 지경이라고 설명한다. 나의 귀는 부드러운가? 편협한 생각에 붙들려 반대 의견이나 쓴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지는 않는가? 마음이 경직되어 가청 주파수의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았는가? 과잉 정보와 허언들로 인한 난청, 내적인 횡설수설의 이명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고함으로 퇴행하지 않고 견고함으로 진일보하고 싶다. 그러려면 유유상종에 안주하지 않고 화의부동의 역설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휩쓸리고 치우치지 않으려면 차이가 빚어내는 긴장과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 귀에는 신체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어서 어지럼증의 80%가 그 기능 부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안 듣는 것보다 어른들끼리 서로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더 심각한 시대다. 내면에 가득한 욕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잔잔한 수면이 될 때, 그래서 참 자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마음과 마음이 순조로운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삶은 유복해진다.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수도원장의 의무는 수도원에서 가장 어린 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려면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 흔히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리적인 신호를 넘어서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청력도 중요하다. 성스러울 성자에 귀이가 들어가 있듯이 성인은 귀가 밝은 사람이다. 지고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또 포섭이나 통섭의 섭자는 끌어당긴다는 뜻인데 귀이가 3개나 들어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총명하다라는 단어에서 총은 귀가 밝다는 뜻으로 여기에도 귀이가 들어가 있다. 영리하고 명민해지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한다. 의학적으로도 귀가 건강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뇌의 감각도 활성화되는데 그에 따라 생각이 맑아지고 심신이 젊어진다고 한다. 드넓은 세계로 귀가 트이면 우리는 한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영국의 격언이다. 이제는 죽음을 공부해야 할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 시간의 위력 앞에서 어떤 생명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고 마침내 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런데 자연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경우 그 최종 경로는 매우 짧고 단순하다. 곤충은 아예 노년기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초식동물은 몸이 어느 정도 노쇠해지면 민첩성이 떨어져 곧 잡아먹힌다. 포식동물도 무력한 신세로 전락한다. 사냥의 성공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굶는 시간이 길어지고 치아가 허약해지면 생계 능력이 결정적으로 쇠퇴해 모든 먹잇감은 그림의 떡이 된다. 그에 비해 인간은 노후가 긴 편이다. 여자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남자가 자신의 먹을거리를 손수 마련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꽤 긴 여생이 주어진다. 이는 아득한 원시 시대부터 그러했는데 손주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아기는 오랫동안 보살펴 주어야 하기에 부모에게 과중한 부하가 걸린다. 조부모 세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산모의 육아를 거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친족 집단의 번식률은 한결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인간의 긴 수명은 인구 재생산의 중요한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긴 해도 근대 이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대에 머물렀다. 물론 유아 사망이 워낙 많아서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이지만 그런 조기 사망이 아니라도 환갑이나 칠순을 맞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상하수도 정비 등에 따른 위생의 개선, 녹색혁명 덕분에 주어진 식탁의 풍요, 근대의학이 빛나는 공을 세운 전염병 퇴치 및 공중보건과 응급처치, 치과 의술 등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뒤늦게 산업화에 합류한 사회일수록 그 혜택을 압축적으로 누리면서 매우 빠르게 수명이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무려 20살이나 늘어나 어느새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섰다. 이제 옛날과 같은 환갑잔치는 거의 사라졌고 70대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과 맞물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한국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노후 준비가 허술하고 노년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국가의 노동 및 복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점점 길어지는 노년은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되기 쉽다. 2000년 이후 2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난 노인 자살이 그 단적인 지표가 된다. 오래전에 장수만세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뭇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노년의 삶에 괴로움이 가중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힘겨워진 것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우선 그 시간이 길어졌다. 기대 수명 및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건강 수명은 많이 늘지 않았다.
심신이 골골 아프며 시달리는 세월이 길어진 유병장수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었던 전염병은 상당 부분 퇴치되다시피 했지만 그 대신 대사증후군 계열의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첨단 의학으로도 완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닌 투병 단계를 오래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생애의 긴 흐름에서 보면 죽음과 힘겹게 겨루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진 것과 함께 그 과정이 복잡해진 것도 말년의 역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전에는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경로가 매우 간명하고 단순했다. 운명의 몸을 맡기거나 스스로 최대한 버티는 것밖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을 치료하지는 못하면서 증세만 완화시키거나 단지 목숨만 가까스로 연장시키는 의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은 여러 차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완치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얼마만큼 의학적인 조치를 추가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병의 증세, 경제력, 가족 및 기타 인간관계, 취득되는 정보, 담당 의료진의 성향, 본인 및 가족의 성격 및 가치관 등이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료적 차원과 함께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회의 심리적인 상황이다. 똑같은 질환을 앓고 비슷한 의료적 처치를 받으면서도 환자의 일상생활과 심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인간관계가 관건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전반적으로 희박해지고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많은 노인에게 숙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고독사 혹은 무연고 사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무도 그런 임종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심지어 돈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의료적인 여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맥락이 어떻게 중첩되느냐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경로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다. 100이면 100, 저마다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 스펙트럼은 최근에 갑자기 넓어졌고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다. 그 천차만별의 유형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있다.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너무도 불확실하다. 전문가들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점에 본인과 가족이 용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점점 난감해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었을 때는 다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노출되어 있었고 늙음과 죽음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가까운 이웃이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과 그 가족의 대응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사리를 분별하는 안목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다. 한 해에도 수차례 거행되는 장례식은 마을이 공동 의례로서 삶과 죽음의 밀접한 고리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죽음 교육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죽음이 일상에서 사라졌다. 이웃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이제 마을에서 조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고 병원에 빈소가 마련된다. 조문 행렬은 이어지지만 장례식은 조촐한 가족 행사일 뿐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져 사망자 수가 급증하지만 죽음은 사적인 영역 안에 감춰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임종이나 사별 경험을 생생하게 접하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상상력도 빈약하다.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이 닥치면 허둥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대중문화에서는 죽음이 자극적으로 다뤄진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참사의 순간이나 현장이 영상으로 유통되고 영화나 게임에서도 잔혹한 장면들을 연출한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포르노화된 죽음이라고도 한다. 그렇듯 공포스럽게 묘사되는 죽음을 거듭 접하다 보면 죽음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자꾸만 회피하고 싶어진다. 죽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갈수록 문외한이 되어간다. 이제 죽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 삶과 죽음의 겉모습과 속살을 다각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구상되고 실행될 때 실속 있는 복지가 된다. 어떻게 죽는가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된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겠죠.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우리는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또 생각도 하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왠지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나는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 하는데 내 삶과 죽음은 우리 눈앞에 항상 있는 거죠. 잘 죽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